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갑질 논란을 빚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건 처음입니다. 강 후보자는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갑질 피해를 호소한 이들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선우 후보와의 교감은 제가 알려드린 이 정도의 사전이나 사후 교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강 후보자는 1시간쯤 뒤 SNS에 마음 아팠을 국민께 사죄하고 기회를 준 이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퇴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다며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퇴 입장문에 갑질 피해를 호소한 보좌진 등에 대한 언급은 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대통령실 인사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등 부정 여론이 확대되자 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선 강 후보자를 감싸는 다른 의원들도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보좌진들의 SNS엔 다른 의원 관련 제보 등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글까지 잇따랐습니다. 강 후보자 낙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막말이 드러났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여권 주류 인사들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는데 이 가운데는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인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022년 대선 패배 뒤 자신의 유튜브에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민주당을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는 거거든. SNS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등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사진을 올려놓고 여기 있는 얼굴들을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포함됐습니다. 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낙연, 윤호중 등 두 사람에게 돌리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무능한 아이라며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다고 했습니다. 반면 최 처장은 조국 전 의원, 추미애 의원 등에 대해선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김용민 씨는 외삼촌인 최 처장이 과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옹호한 것 등을 지적하며 사람 볼 줄 모르는 부적격 인사혁신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과거 발언들에 대한 해명 요청에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주진우 의원이 오늘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제 장동혁 의원도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등 전당대회를 한 달가량 앞두고 당권 주자가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최용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초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후보 검증 선봉에 나서며 주목받은 초선 주진우 의원.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앞서 SNS 출사표에서 우리 당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며 젊고 강한 보수를 강조했습니다. 재선 장동혁 의원도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 구구머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회의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앞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도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당 쇄신 작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제 혁신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윤희숙 위원장 참석을 두고 혼선만 빚은 채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혁신이 출범 10여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혁신안이 논의조차 안 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당내 논란을 명분으로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낙마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가량 있다가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진 갑질, 병원 갑질, 심지어는 장관에게까지 갑질,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 교수 시절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까지 터졌던 강선우 후보자였습니다. 이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임명을 강행할 기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강 후보자도 하루만 더 버텼으면 장관이 그대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분명히 부족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억울한 점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여지고 인식되는가도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치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저는 당과 대통령실이 저는 민심과 당심, 언론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그러니까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통령실에 전화가 있었다는 진보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성남라인 최측근 비서관입니다. 이분이 강 후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사퇴를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더니 사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일단은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할 때는 대통령실과의 최소한의 사전 교감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진보적인 논조를 가진 매체인 한겨레가 어제 보도를 하기를 지금 인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대통령실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보도가 아무런 크로스체크 없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면은 이미 민심이 빗발치고 있고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없는데도 왜 이렇게 늦게 결단을 했는가?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거슬러 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의 기능입니다. 본인의 오랜 측근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직역에 맞지 않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관한 인사검증 라인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야당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강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면 왜 이제 와서야 그런 결단을 내렸느냐. 지금 어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0%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강선 후보자를 지키려고 했느냐, 이런 의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송부 요청을 다시 했을 때는 임명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던 거고요. 네. 그것은 제기된 몇 가지 문제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의 결적 사유는 아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죄한 바도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다소 여론에서 지적이 많고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능력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였죠. 그런데 인사청문 요청서 재송부 요청 이후에 이 여론의 추이를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실제 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현장이나 또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심을 계속 전했을 것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여론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제 그제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런 의견들이 종합됐을 것이고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숙고했고 이에 대해서 이 본인이 자진 사퇴 결정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대통령과 여권 핵심의 기류가 변화해서 이런 자진 사퇴까지 이어졌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입장을 밝히는 입장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보도가 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이었는데 이 입장문을 보면 국민에게 죄송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이 있고 다만 지금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없는 점 이게 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사과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피해자한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날도 이렇게 30몇 더운데 온 국민들의 불쾌 지수가 얼마나 더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피해자는 누구냐? 제가 생각나는 사람만 열거해 보면 일단은 정영애 전 장관, 그다음에 어떤 병원의 간호사, 울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는가? 지금까지도 그 강선우 후보자하고 접촉하고 있을 그 보좌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피해자들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 제가 앵커를 폭행해놓고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모습에서 지금까지도 강선우 의원에 대한 그러한 그 사과에 대해서 그 진정성이 사실은 의심받는다. 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제 강 후보자가 사퇴 입장을 밝히기 17분 전에 박찬대 의원이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강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국민의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실과의 좀 소통이라든지 교감이 좀 있었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어제 이 박찬대 의원의 행보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같은 당의 부대변인도 여기저기에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해가지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국적인 어떤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언론에게 연락을 받고 의견을 청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청취를 해서 이제 박찬대 후보자가 어떤 당과 어떤 대통령실에 어떤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교감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그냥 또 비공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알다시피 또 공개적으로 또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박찬대 후보자가 전 원내대표로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걸 두고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 초반에 좀 기세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좀 한방이 필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어떤 한방이 필요해서 저런 메시지를 올린 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묘한 파장이 있죠. 박찬대 의원이 강선 후보자가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선 후보자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17분 정도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은 강선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실제로 사퇴 발표를 하기까지 1시간 정도 간격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실의 방침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단히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명심이라고 하는 것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법합니다. 그런데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 부분이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박찬대 의원이 강선 후보자의 사퇴라고 하는 맞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명심이 실려 있는 후보가 초반부터 전당대회에서 낙선한다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을 보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집단 의식의 발로가 작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의 표심을 보면은 앞으로의 향배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께서 TV 토론에서 이 명심 경쟁을 벌이셨었잖아요. 박찬대 의원님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의원은 난 눈을 안 봐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명성 경쟁이 일었었는데 정청래 의원님은 이번에 어떻게 좀 모르셨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예. 어제 오후쯤 되면 예. 주요 뭐 지도부에 있던 분, 특히 이 당권 주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확인했을 겁니다. 의원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의 온도도 달랐고요. 예. 여러 이제 야당이라든가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의 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또 여론조사도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얘기들이 어제 오후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박찬대 후보가 특별히 명심과 가깝거나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신증을 먼저 읽거나 전달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아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님은 이걸 알고도 말을 아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제 예. 기존의 입장 유지해온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뭐 강선우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임명하고 제기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판까지 어떤 바뀐 입장을 내기는 좀 모호한 입장이었죠.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면 뭐 틀림없이 이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에서 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명심의 어디에 있느냐를 가늠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 이번에 전개되느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당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 선명한 이슈 경쟁은 분명히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박찬대 대표는 부담이 있지만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므로써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돕는 길이다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권 레이스 중반 이후부터는 박찬대 후보가 갖고 가야 될 메시지 하나는 분명히 획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강 후보자가 낙마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고위공직자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뭐 우리가 이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냥 예상 외의 문제였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꼴이 됐어요. 아니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 예. 4명이나 낙마를 합니까? 그다음에 4명 낙마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민정수석 부총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현직 의원까지 낙마가 됐어요. 예. 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낙마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권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차라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예컨대 인수위가 없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번 실수가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처럼 실수가 반복이 되면요.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뭐가 되느냐?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권에서 좀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조금 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뭐 우리가 100점이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검증을 하는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이 저희가 나름대로의 그 민주당 구성원들의 좀 의견이고 너무 그 성남 라인 소수의 성남 라인들이 인사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이 안에 이것을 검증하는 인원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명 철회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초선의 주진우 의원이 젊고 강한 보수를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깜짝 출사표였어요? 그렇죠. 주진우 의원이 지금 초선이고 국민의힘의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력이 있고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도 수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당원과 국민께서 어떤 선택을 할지와는 별개로, 그런데 어쨌든 주진우 의원의 출마가 당의 그 역동성을 높이고 또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주진우 의원이 거의 원톱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수로서 활약이 두드러졌죠. 그리고 사실은 이 출마 자체가 예상했다는 평가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중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신선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당대회의 역동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앞으로 주진우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내놓고 어떤 지향점을 명확하게 표방하면서 출마를 하고 선거 레이스를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진우 의원의 출마에 대한 평가는 또 많이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장동혁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계엄 유발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자꾸 총선 전에 있었던 캠페인 그리고 대선에 있었던 캠페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 이재명 구도로 가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혁신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자격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자격을 검증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계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것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는가 안 했는가로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탄핵에 찬성을 했는가 반대를 했는가, 이것은 관저 멤버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격 조건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과 당원들께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른바 혁신파끼리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파로 불리는 여러 인사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한 상황인데, 다만 이게 어떤 문제의식의 공유 차원에 그칠지 아니면 연대로 이어질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과 이념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결사체, 그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그 구성원들이 과연 같은 이념을,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 지도부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특히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한 사람들 몇 면을 갖다 보면요, 뭐 어떤 뭐 대의를 위한다기보다 개개인의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득실을 위해서 지금 뭐 전당대회든 뭐든 거기에 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대통령과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처신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한을 풀게 됐습니다. 검찰이 재심 공판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부영한 겁니다. 검찰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최말자 씨가 주먹을 불끈 쥡니다. 61년 전 억울하게 기소했던 검찰의 사과를 받은 최 씨는 결국 눈시울을 붉힙니다. 너무 힘들었던 건 실감이 아직 나지를 않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강제로 입을 맞추며 성폭행을 시도한 21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는 이유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 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지만 검찰이 이를 뒤집고 6개월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해 유죄를 받게 한 겁니다. 가해 남성은 주거침입죄만 인정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형만 받았습니다. 최 씨는 2020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지만 반세기 전 사건을 지금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2번이나 거부당하다
대법원이 받아줘 첫 재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혀를 깨물었던 최 씨의 행동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법하지도 않다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 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재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10일에 열립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컸던 가평을 포함해 경기 북부의 9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폭우로 비상이 걸린 기간에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경기 북부 시군의회 의장 9명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주민자치와 지역 발전 등을 이끈 일본의 사례를 탐방해 정책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에서입니다. 연수 일정표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히다카시와 도쿄도청 등 지자체 3곳을 방문하는 게 공식 일정의 전부입니다. 이후엔 도쿄 신주쿠, 메이지 신궁, 오다이바,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 등 모든 일정이 탐방입니다. 관광 명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발하기 하루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우 때문에 비상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산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1명이 숨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4시엔 비상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장단은 계획대로 출국했습니다. 피해고만 있었지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었잖아요. 경기 북부는 수해 지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출발한 당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고 20일에는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사망 실종자가 처음 나온 지난 20일 의장단은 요코하마 견학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가러 갔는지 뭐하러 갔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이라면 안 좋은 거죠. 의장 9명 가운데 6명은 출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1명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찰이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성은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유족 측은 가정 불화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 그동안 범행 동기와 관련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해왔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생활비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하는 아들이 그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줬는데 지난해부터 끊기면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앞서 A씨는 가정 불화가 범행 동기라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가정 불화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아들의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산탄 총알을 총 3발을 발사를 했는데 피의자를 향해서 2발을 발사하고 눈에다가 1발을 더 발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가족을 불러 가정 불화와 생활비 갈등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A씨가 다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준비한 것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 차에서 총열로 보이는 쇠파이프 10여 점과 산탄 86발 등 총기 관련 부품이 나왔고 집에서는 다량의 인화성 물질과 기폭장치가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그동안 침묵해온 범행 동기와 관련해 입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 측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입장이라고 해요. 아니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예. 그다음에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폭발물 대량으로 설치해놓고 타이머까지 설치해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 살해하려고 그럽니까?
그다음에 제가 유족들 입장문 읽어봤더니 예. 저 범인이 심지어 며느리 그다음에 손자까지도 살해하려고 했다. 그런 입장문 제가 봤거든요. 예. 말이 되는가? 그다음에 저 사람이 살던 데가 어떤 데입니까? 아파트에 살았는데 몇 평이냐면 7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혼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였습니까? 전처명의 아파트였지 예.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은 가족들이 할 만큼 다 한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저 범행 날짜가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날이 저 범인의 생일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들이 이혼당한 아버지 생일이라고 그 자기 손자들까지 다 모아놓고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그렇게 생일 파티하던 그 자리에서 아들 죽이고 손자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더군다나 월요일에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저 피해자가 미국으로 출장 가려고까지 했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출장 준비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생신 위해 가지고 잔치까지 했는데 그런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저런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가? 어떠한 변명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교수는요. 60대 남성의 범행에 일종의 망상적 의도가 있었을 거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자신의 생일이고 예. 무엇인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이고 그다음에 그 손주한테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그 잘못은 자기한테는 잘못이죠. 범인의 일종의 망상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주 대상한테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대상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그 고통을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범행 당시 상황을 두고도 60대 남성은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유족 측, 이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고 했다. 이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족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피의자에게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클 텐데 이 진실을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유족 측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충격 자체가 클 것이고요. 예. 그 상황 자체를 진술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매우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기를 발사했고 아들이 숨져가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며느리와 아들들은 방에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방문을 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고 또 제3자에게 또 총기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제 전체적인 상황상 며느리와 아들까지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아들에 대한 살인죄와 함께 실제 며느리와 아들까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살인 미수죄가 당연히 추가될 거고요. 애초부터 이제 그걸 예비했다고 하면 살인죄 예비 음모까지 지금 이미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범죄 혐의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6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이 유족의 뜻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런 사람들 신상 공개는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유족들 입장문 제가 읽어봤거든요. 뭘 걱정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 피해자의 아이들, 굉장히 어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사망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돼서 그 사진들이 막 떠돌아다니면 그러면 그 손자들, 그 아이들 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충격이 크지 않겠는가. 그게 아주 가혹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그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유가족들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보호되어야 될 사람들은 그 유족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와 폭발물 제작과 관련한 이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삭제, 차단 작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의 삭제 조치를 해도 불법 영상물들이 반복해서 유통이 됐다고 하는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제 경찰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사제 총기라든가 폭탄 제조법의 유통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실제 그걸 제작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단속을 통해서 적발하는 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근본적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사이트를 둔 경우에는 실제 직접적인 삭제 조치까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정부 당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총기 제작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제조법을 유포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이 사전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 플러스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죠.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쿠폰 카드의 색깔을 소득별로 다르게 만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인권 감수성을 질타하자 색깔 구분을 없애기 위해 밤새 스티커 부착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민센터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한 뒤 센터 직원이 나눠주는 선불 카드를 받아듭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카드의 색깔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카드는 남색,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건 연두색, 나머지 일반인은 분홍색으로 차등 지급되는 각각의 금액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드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꼬집어서 말하면 저 사람은 돈이 없구나 이렇게. 소득 수준이 이렇습니다라고 머리에 써놓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발상으로 행정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하고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광주시는 혼선 예방을 위해 색깔로 구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금액별, 색깔별로 구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정도가 노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부산과 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색상이나 금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광주시는 색깔이 드러나지 않게 기존 카드엔 스티커를 붙이고 신규 카드를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깜짝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부 장관 등 경제 통상 최고위 관료가 잇따라 워싱턴으로 향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2+2 한미 고위급 협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취임 이틀 만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3박 4일 동안 미 상무장관과 에너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와 잇따라 면담합니다. 관세 협상과 함께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을 집중 논의할 전망인데 김 장관은 우리보다 앞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성과를 낸 일본 협상을 분석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협상 타결됐는데 우리 협상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쌀 시장 개방을 끌어낸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자화자찬하며 시장 개방을 하면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한국 등을 노린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내줄 거는 내줄 거고 받을 거는 뭔지 그 정리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마 딜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내부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한미 관세 협상의 중대 분수령은 현지 시각 25일 미국 측과의 2+2 고위급 통상협의입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항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서 막판 타결을 노립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둔 한국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는데 이게
일본이 쌀을 내주고 자동차를 지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사실 좀 생각보다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춘 데다가요. 예. 그동안에 미국이 일관되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에 부과됐던 품목별 관세도 절반인 12.5%까지 낮춰서 기존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더하면 총 15% 수준까지 낮췄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미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는 게 급선무였고요.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쌀 수입 물량을 갖다가 늘리는, 그런데 그것도 그동안에 저관세로 수입을 하는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인 77만 톤 범위 내에서 미국산의 비중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협의를 했다라고 해서 쌀을 내주고 자동차를 지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대미 투자액 1,000억 달러를 직접 상향해서 수정한 듯한 사진이 공개돼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여기 사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이 공식 협상과 별개로 이 트럼프가 즉석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를 확대해서 보면 4,000억 달러가 X 표시가 돼 있고 5,000억 달러죠. 예. 이게 지금 수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사실 사업가 출신이어서 그 거래 기술에 능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 기질을 보여주고요. 또한 또 방송 출연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 쇼맨십 기질도 있어가지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퍼포먼스 일종으로 보여준 계산된 것으로 사진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렇게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4천억 달러로 인쇄돼 있는 대미 투자 금액을 갖다가 5천억으로 고쳐 쓴 다음에 또 발표할 때는 5,500억 달러로 500억 달러를 추가해서 효과를 극대화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익 배당도 이 투자에 대한 이익 배당도 50%에서 90%로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간다. 그다음에 관세도 10%에서 15%로 바꿔서 얘기를 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극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에게도 이제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런데 일본이 자동차 품목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서 우리 정부 부담도 커졌습니다. 한국에 일본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수출을 경쟁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예. 일본이 이번에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내므로써 우리 협상단의 그 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도요타 그룹의 자동차가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20%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요. 여기에는 고가의 픽업 트럭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외하면 두 브랜드 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만약에 우리는 지금 예고된 25% 품목별 관세 부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면 관세가 10%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대차의 미국 내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요. 문제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 비율도 우리보다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동차 수출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기존에 적용됐던 50%가 유지가 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하지 못하면 지금 미국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그 일본의 철강 관세 같은 경우는 품목별 관세 50%에서 인하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도 이것을 인하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일본과 우리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4위인 일본 제철이 미국의 US 스틸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US 스틸이 지난해 기준으로 1,418만 톤의 그 조강 생산량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설을 갖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포스코와 함께 추진 중인데 2029년에 완성이 된다 보니까 만약에 이 관세 50% 관세가 유지되면 일본에 비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당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철강업계에서는 관세율을 25%까지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EU의 협상도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철강의 품목별 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현지 시간 내일 진행되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가 일본처럼 쌀과 소고기 같은 좀 상당히 민감한 품목이잖아요.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양보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 소고기, 쌀 이런 부분은 미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 무역 협정을 타결한 모든 나라들에게 꾸준히 개방을 요구했던 품목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주력 비교 우위가 있는 주력 생산 품목인 농산품의 수출을 늘려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농업 기반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요.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소고기 수입이랑 쌀 수입을 막겠다라고 하면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더 높게 맞을 수가 있어서 국익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개방에 동의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또 다른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압박은 이번에 일본도 참여하기로 동의했다라고 선언을 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 사업으로서 미국 내 기업들도 사실 개발을 포기했던 건데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투자금을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아서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 인기 아이돌 밴드 콘서트에서 입장객들이 주최 측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라며 생활기록부까지 제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건데 어떤 사연인지 허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식스는 아이돌 밴드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봐요. 그런데 지난주 10주년 기념 팬미팅 콘서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SNS에는 주최 측이 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입장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는데도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며 금융인증서, 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보여드릴 의무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시면 입장을 못하세요라고 연예인 관련 어플을 켜서 확인을 해달라라고 그걸로 안 되니 이제 또 네이버 인증서를 켜달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SNS에도 아이돌 콘서트 본인 확인을 없애달란 청원글이 올라왔고 13,000여 명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일반적인 권투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종의 강요죄의 혐의까지 있어 보이는 그런 무리한 행동이거든요. 데이식스의 소속사인 JYP는 불법 티켓 판매자를 구별하기 위해 운영업체에 입장 관리를 위탁했는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숲을 삼킨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고 강바닥은 쩍쩍 갈라져 거북이 등껍데기처럼 변했습니다. 폭염으로 신음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온은 40도에 육박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산불과 가뭄 피해가 유럽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상징인 아크로폴리스의 철문이 굳게 닫힙니다. 40도를 웃도는 오후 시간대에 관광객들이 폭염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Donc l'acropole c'était vraiment super. Il faisait chaud, c'était horrible, j'avais la chaleur, j'en peux plus. Mais sinon c'était vraiment cool. J'ai pris plein de photos pour mon Insta. 호수 바닥이 모습을 드러낸 채 갈라졌습니다. 기록적 폭염과 극심한 가뭄에 강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Situacija u posljednje vreme sve lošija, vode nema, kiša nema, pada vodostaj svaki dan pomalo. 무더위와 함께 거센 산불도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로 6,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타는 등 유럽 전역에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You know, it's unfortunate that climate change is what it is. I don't think they anticipated it to be this hot this year, but we're here for an important mission, which is about how do we ensure that we are supporting countries. 지난달 23일부터 열흘간 유럽 12개 도시에서 폭염으로 적어도 2,300명이 숨졌고 2100년까지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50%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아이슬란드의 한 화산에서 땅에 갈라진 틈으로 용암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국제 항공 사진가상이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들인데요. 올해의 수상작들 함께 만나보시죠. 붉게 빛나는 용암이 해골을 닮아서 이 사진의 제목은 담배 피우는 해골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소금 평원에 우뚝 솟은 산 위로 빛이 환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수백 마리의 홍학에 둘러싸인 펠리컨들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노르웨이의 빙하에서 물이 녹아 흘러내리는 모습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선 정말 색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 국제 항공 사진가상, 올해 처음 신설된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상은 하늘에서 찍은 인상적인 사진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각에 도전하는 작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열기구 등을 타고 항공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최근에 고화질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앵글의 사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요즘 취재에 자주 사용하는데요.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네, 인간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가마솥 더위는 나날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은데요. 더위는 이번 주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이 37도, 주말에는 38도에 육박할 텐데요. 강해지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곳곳에는 안개가 짙어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특히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시야가 크게 짧아져 있는데요. 오전 사이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거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화창하게 드러나겠고요. 뜨거운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서울과 광주, 대구가 36도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